세 번째 영상입니다. 세 번째 혁신은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상상인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또는 곧 일어날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황을 내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그리는 것이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러면 이 시뮬레이션은 생물학적으로 우리 조상이 어떤 형태일 때 시작되었냐 하면은 우리가 포유류가 주를 이 세상에서 포유류가 등장한 때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이 포유류에서 주요 새롭게 등장한 뇌의 부분이자 역할이 바로 새것질이라는 부위였습니다. 이 새것질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한 뇌 구조였냐, 이 세 번째 혁신 시뮬레이션에 있어서를 이야기를 해보면 감각 새것질 중에서도 이제 종류가 조금 여러 개가 있는데 운동 새것질도 있고 감각 새것질도 있고 한데요. 감각 새것질이 진화해서 바깥 세상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 바깥 세상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줄여서 세계 모델이라는 단어로 지칭을 합니다. 생쥐가 실제로 행동하기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 하는 능력을 약 2억 년 전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쫓아오는 새와 뛰어서 달아나는 곤충의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자기가 살아남아 곤충으로 배를 불릴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우리 뇌의 새로운 기능이 이때 발달하게 된 것이죠. 초기 척추동물의 강화학습이 행동을 통해서 학습하는 힘을 부여했다면 초기 포유류는 행동하기도 전에 상상을 통해서 학습하는 훨씬 더 놀라운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어떤 혁신, 왜 혁신이냐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학습을 하기 위한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한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행동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결과를 내보면서 학습을 했는데 시뮬레이션을 통한 학습을 통해서는 내가 그 학습을 하기 위해 무언가를 깨닫기까지 굳이 내 시간과 내 비용과 내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도 그냥 내 머릿속, 내 하드웨어 상에서의 상상만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고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도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새것질이 수많은 경우를 뇌 속에서 생성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게 새것질의 주요 도약 포인트인데요. 상상을 생성이라는 단어로 많이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뇌에서 발생한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작가는 굉장히 AI 스타트업을 창립할 정도로 AI 과학, AI 전문가이기도 하니까 이제 AI에 대한 연구나 그런 연구 성과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면 컴퓨터는 어떻게 뇌처럼 시뮬레이션 하여 학습할까라는 내용도 이 책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답은 바로 최근 개발된 생성 모델을 통해서인데요. 실제로 이전까지 굉장히 많은 AI는 지도 학습을 통해서만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생성 모델이 최근에 개발되었고 실제로 딥페이크, AI Generated Art, 언어 모델인 GPT-3 모두 생성 모델을 통해서 이제 컴퓨터 자체가 AI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학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점이 새것질과 이제 꿈에 대한 가설인데요. 사람은 깨어있는 동안 균형이 깨질 정도로 많은 시간을 인식에 사용을 하고 균형이 깨질 정도로 적은 시간을 생성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새것질은 계속 무언가를 생성하고 상상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뇌 부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 새것질은 이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꿈을 꾼다라는 이 가설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꿈을 꾸는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 새것질이 상상과 즉 생성과 인식의 불균형을 깨기 위해서 조금 인상 깊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혁신과 관련돼서 또 이야기를 해볼 것이 바로 APFC라는 뇌 구조입니다. 이 APFC라는 뇌 구조가 등장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의도라는 개념이 이때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뮬레이션 덕분에 초기 포유류는 대리 시행착오 가능했고, 이는 미래의 행동을 시뮬레이션에서 상상한 결과를 바탕으로 어느 경로를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뮬레이션에 또 어떤 장점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거 시뮬레이션을 덕분에 초기 포유류는 반사실적 학습이 가능했는데요. 반사실적 학습이란 과거에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달라졌을 현재, 지금의 상황을 상상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반사실적 학습을 통해서 후회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지 않았더라면, 이 선택 대신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게 반사실적 학습이고, 이걸 통해서 느끼는 대표적인 감정이 후회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해라 라는 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이게 토론 시간에 정재승 교수님이랑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요. 후회 없는 선택을 해라 라는 말을 누가 하면 너는 아무것도 학습하지 말고 배움이 없는 선택을 해라 라는 말과 똑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후회를 통해서 우리는 학습을 하고 후회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동물인데, 후회가 없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 후회가 없는 선택을 한다는 건 배움이 전혀 없는 선택을 하라는 의미라고 이제 교수님이 아주 약간의 농담처럼 던져셔서 기억에 조금 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반사질적 학습이 가능해졌고, 또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 반사실적 학습, 또 인과관계 말고 또 무슨 장점이 있냐면 바로 일화 기억이 가능해졌다는 것인데요. 일화 기억을 통해서 이제 포유류는 과거 행동과 사건을 떠올릴 수 있게 되었고, 이 자신의 일화 기억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화 기억은 그 정의가 무엇이냐면 과거를 비슷하게 재창조하는 시뮬레이션 과정인데요. 일화 기억이 시뮬레이션 과정이라는 이 작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목격자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일화 기억이 그냥 과거의 기억인데,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않고 사실상은 과거의 기억도, 내가 직접 겪은 과거의 기억도 다시 떠올릴 때 시뮬레이션을 통해 떠올린다라는 것이 이 맥스 베넷의 주장인데요. 그것의 증거가 바로 목격자 증언이고, 왜냐면 이제 목격자 증언은 굉장히 그 확률상 통계를 내봤을 때 신뢰적이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데, 그 이유가 목격자가 범죄 그 씬을 기억을 할 때 사실상 자기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상상을 통해서 그 빈틈을 채워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때문에 굉장히 오류와 결함이 많은 것인데, 이것 자체가 이제 우리는 일화 기억을 통해서 과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억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장점들, 일화 기억, 또 반사실적 학습, 인과 과정, 그다음에 의도가 생긴 거, 이런 것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한 장점이었는데요. 초기 포유류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상상장을 무기화하였고, 대리 시행착오, 반사실적 학습, 일화 기억 등을 통해서 위협을 따돌리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또 고양이처럼 이제 생긴 포유류 조상은
나뭇가지를 보면서 발을 어디에 디뎌야 할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먼저 생각하고 행동을 옮기면서 그 굉장히 예민한 아니면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나뭇가지나 굉장히 약한 구조물 위에서도 고양이처럼 가볍게 거기서 지나갈 수 있었던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 전략을 써야 할 때 상상을 통해서 최적의 전략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립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 번째 혁신의 핵심인 것이죠. 또 이 책에서 제가 조금 인상 깊게 읽어서 꼭 이야기를 하면서 남기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 메타의 AI 책임자인 얀 르쿤이 현대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빠진 것이 무엇인지, AI 시스템이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목이 조금 시뮬레이션, 이 세 번째 혁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대목이어서 가져왔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지능의 기질로서 언어와 기호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영장류, 개, 문어 등 많은 동물은 인간과 비슷한 언어가 없지만 최고의 AI 시스템을 뛰어넘는 지능적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는 강력한 세계 모델을 학습할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낳을 결과를 예측하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행동을 탐색하고 계획할 수 있게 해주는 모델인 것이죠. 세계 모델을 학습하는 능력이야말로 오늘날의 AI 시스템에서 빠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얀 르쿤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AI에게 빠져서 부족한 부분 중에 그러니까 고양이나 문어만도 못한 지능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세 번째 혁신, 시뮬레이션을 통한 학습은 굉장히 큰 도약이었던 것이죠. 네, 이렇게 세 번째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끝냈고요. 지금부터는 네 번째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혁신은요, 바로 정신화 능력입니다. 첫 번째 책에서도 이 정신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진화의 결과로 이야기로 등장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산타클로스, 그리고 이빨 요정, 그리고 신의 마음까지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 정신화 능력으로부터 종교가 나왔었죠. 종교가 굉장히 더 단단해지고 신앙이라는 게 인간의 문명 사이에서 등장을 했다. 그가 이제 첫 번째 책에서 나왔던 정신화 능력인데요. 그럼 이 책에서는 정신화 능력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리고 이 정신화 능력이 등장하였을 때 우리의 조상은, 인류가 아니라 조상은 어떤 형태를 띄우고 있었는가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바로 초기 인류인 영장류였습니다. 초기 인류 또는 영장류부터 정신화 능력이 등장한 것인데요. 초기 영장류에서 이 정신화 능력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능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론, 두 번째는 모방학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의 필요 예측인데요. 마음이론은 상대방의 의도와 지식을 추론하는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요. 모방학습은 굉장히 많이 이거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관찰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래의 필요 예측은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도 미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금의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세 가지는 별개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대한 생성 모델 구성이라는 이 한 가지 새로운 혁신에서 등장한 창발적 속성일지도 모른다라고 맥스 베넷은 이야기를 합니다. 뇌 구조적으로는 이런 능력들이 초기 영장류에서 처음 진화한 공통의 신경구조인 GPFC 등에서 등장을 합니다. GPFC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메타인지를 담당하는 부분인데요.
메타인지라는 것이 생각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 자체를 담당하는 뇌의 구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모든 능력들이 등장하는 구조가 자신의 마음에 대해 추론하는 능력이 생겨나는 뇌의 영역과 같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신화 능력은 사실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인데요. 그거를 담당하는 능력인데요. 이 정신화 능력을 기능하게 해주는 뇌 구조가 내 마음을 알고 추론하는 뇌 구조와 위치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델화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모델화한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야기해보고 싶었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옛날부터 먼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한 다음에 그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사회적 투사 이론, Social Projection Theory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조금 인상 깊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래서 인상 깊었던 이유, 이 이론을 언급한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그게 이제 즉 역지사지, 배려이잖아요. 이 배려를 실행할 때 결국은 나의 자아를 줄이고 다른 사람의 자아만을 내 마음속에서 높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실제로는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 스스로를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이 이제 마음 따스워지는 포인트여서 꼭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음 이론이 중요한 이유는 마음 이론이 우리가 더 스마트하게 학습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굉장히 좋은 예로 무엇이 나왔냐면, 설명 방식으로 무엇이 나왔냐면, 당신이 엄마가 신발끈을 묶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그 동작 중 어떤 것이 의도적이고 어떤 것이 우연한 행동인지 알지 못한다면 어떤 동작을 따라해야 하는지 파악하기가 무척 어려워질 것입니다. 엄마의 의도가 신발을 묶는 것이고 엄마가 앉아있던 자세나 머리의 각도가 신발끈 묶는 기술과 무관하다는 점을 깨닫고 나면 관찰을 통해 기술을 배우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라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설명풀이가 아닌가요? 그리고 또 침팬지에게 수수께끼 상자를 여는데 필요한 행동들을 하는 도중에 지팡이를 막 두드리거나 상자를 이렇게 돌려보는 등 상자를 여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몇 가지 행동을 한 후에 침팬지에게 수수께끼 상자를 열어보도록 했을 때 침팬지가 놀랍게도 우리가 일부러 넣은 그 지팡이를 두드려보고 상자를 돌려보는 행동은 다 건너뛰고 상자를 열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만 골라서 했다는 그런 유명한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이것이 모두 이 침팬지가 정신화 능력, 즉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기에 보여지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신화 능력과 떼어낼 수 없는 단어가 추론인데요. 이를 뇌과학적으로 이해한다면 이를 AI에게 적용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예로 이제 자율비행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AI가 인간 전문가를 직접적으로 하도록 훈련하지 않고 그 전에 아예 조금 관점을 바꿔서 인간이 무엇을 시도하려 했는지 추론하도록 훈련을 여러 번 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을 역강화 학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AI 시스템은 의도된 궤적과 동작을 확인함으로써 조종과 관련 없는 조종사의 오류들을 걸러내는 동시에 자신의 오류를 걸려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 즉 AI가 조종사의 의도를 파악해서 스스로 필요 없는 행동과 오류들을 스스로 걸러내면서 학습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이 자율 비행에 성공하게 된 연구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던져주는 포인트가 뭐냐면 AI에게도 인간의 의도나 추론을 학습하는
그런 정신적 능력을 부여한다면 인간이 더 스마트하게 무언가를 다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서 학습하는 것처럼 이 학습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신화 능력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점은 바로 이 정신화 능력이 사회적 무리, 집단 내에서의 성공적인 정치질에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인그룹 내에서는 이제 지도자가 하위 구성원에게 어떤 말을 더 들으면 이 구성원이 이 그룹 프렌들리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추론할 수 있게 됩니다. 추론을 해서 정신적 능력을 갖고 있는 정신적 능력이 뛰어난 지도자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모티베이트 될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는 연설을 하면서 인그룹의 협력을 이끌고 아웃그룹 면에서는 적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 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전략을 잘 짜면서 전쟁을 하든 간에 그것을 승리로 이끄는 데에도 이 적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생각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정신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화 능력이 뛰어난 지도자를 가지고 있고 그 전체적으로 정신 능력이 뛰어난 집단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처럼 이 앞에 세 가지 혁신들은 모두 다 나와 나의 마음과 관련된 혁신이었다면 이 네 번째 정신화 능력부터는 한 단계 나아가서 나와 내 마음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나와 타인, 나와 세상, 나와 사회, 즉 사회의 개념까지 확장된 능력, 혁신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뇌 자체가 나보단 아니지만 이제 타인과 사회를 생각하고 그 사회 속에서 나를 구성하는 능력과 메커니즘을 학습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네 번째 혁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섯 번째 혁신과 그러면 앞으로 인공지능은 어떻게 진화하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